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도 합니다. 중기 이후에 명나라가 꼭 그랬습니다. 갈수록 상황은 꼬여갔고 결국은 망국을 맞았습니다. 6대 정통제라는 황제 때부터 내리막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6대 정통제. 이 흑판에서 흰 줄로 적힌 황제들이 문제가 있는 황제들입니다. 그는 이제 6대 정통제는 5대 황제였던 아버지 선덕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9살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옆에는 왕진이라는 황관이 있었습니다. 왕진. 어릴 때부터 그를 돌봐왔던 황관이었습니다. 정통제는 몸체였고 왕진이 뇌였습니다. 정통제는 왕진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중국의 현직 황제가 전쟁 중에 다른 나라에 붙잡혀가는 송나라 휘종 험종 부자가 겪었던 정강의 변 이후에 두 번째의 변고, 정통의 변이라는 것을 당한 것도 왕진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통의 변.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하여간 왕진은 당시 이제 명나라의 북쪽, 그러니까 만리장성 너머에 있던 오이라트라는 몽골 부족하고 무역 마찰로 인한 국경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굳이 황제가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황제를 꼬드겼습니다. 황제께서 나서기만 하면은 적들은 오금이 저려서 항복할 것이고 만조 백관과 백성들은 황제의 위엄에 존경을 표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른 신하들은 무리한 계획이라고 만류했습니다. 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이라고 오히려 상대가 웃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통제는 왕진의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전투는 오이라트의 연전연승의 승리가 됐고 왕진은 그따위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추진해서 아까운 군대만 죽였다면서 분노한 명나라 군 지휘부에 의해서 참살됐습니다. 그리고 황제 정통제는 오이라트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이라트 쪽에서는 황제를 생포했으니까 전쟁이 자신들의 승리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생포당하자마자 명나라 군대는 만리장성 너머로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조정에서는 새 황제를 옹립했습니다. 오이라트는 자신들이 황제, 명나라의 머리를 확보했다고 생각했는데 명나라에서는 오히려 황제를 꼬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도마뱀이 꼬리 자르기를 하듯이 황제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된 정통제의 이복 동생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7대 경태제입니다. 얼떨결에 황제가 된 경태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것이 있다면은 정통제의 아들, 이 주견심을 황태자의 자리에서 패하고 자신의 아들을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이 주견심, 이 인물 중요합니다. 이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하여간 일이 꼬이려고 그랬는지 오이라트의 포로였던 형 정통제가 1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오이라트 쪽에서는 잡아더 봐야 아무 쓸모도 없고 명나라에서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정통제에 대해서 관리가 불편하다면서 그냥 명나라로 돌려줘 버렸습니다. 돌아온 포로 정통제는 직함은 태상왕이라는 직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별궁의 유패대에서 지냈습니다. 유배지가 오이라트에서 북경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근데 또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경태제는 평소에도 이렇게 몸이 약해서 자주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어느 날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통제를 다시 황제로 세우고 이번에는 경태제를 감금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황제, 이 이복 형제들이죠. 정통제하고 경태제는 자신들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이에 오로지 신하들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신세가 역전돼 버렸습니다. 별궁에 유폐되어 있던 정통제는 자금성으로 되돌아왔고 자금성에 있던 경태제는 다른 궁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전까지 이제 자신의 미래를 전혀 모르고 있던 이 반란군들이 이렇게 자신을 모시러 왔을 때 이제 정통제 측에서는 이건 경태제가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낸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황제를 모시러 왔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통제는 명나라 왕조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2번 제위한 황제가 됐습니다. 하여간 그 신하들에 의해서 정통제가 복위가 되고 경태제가 폐위된 그 사건을 역사에서는 탈문의 변이라고 합니다. 탈문의 변. 근데 이제 정통제가 다시 황위에 오르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정말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신을 포로가 되게 만들었던 그 자신을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몇 년이나 별궁에서 갇혀 지내게 만들었던 그 주인공, 이 환관, 왕진의 조각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금성 곳곳에 설치하게 하고 또 사당을 만들어서 매년 제사까지 지내게 한 겁니다. 도대체 이제 무엇이 정통제로 하여금 이렇게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객관적 시각,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왕진에게 부관 참시형을 내리거나 정말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사람인데 사당 만들어서 제사까지 지내주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명나라 황제는 명나라 왕조는 한 번 더 또 꼬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통제가 그 오이라트의 포로가 되자 3살의 나이에 황태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견심입니다. 아까 중요하다고 이름 외우라고 했던. 이 주견심이 다시 아버지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오르니까 본인도 10살에 또 다시 황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 아버지가 죽자 자신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8대 성화제입니다. 8대 성화제. 그러니까 주견심이 이 성화제인 겁니다. 근데 이 성화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정통의 변이 일어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황제였던 자기 아버지가 사라지고 이복 삼촌이 갑자기 황제가 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은 그때까지 살던 황태자 궁에서 쫓겨나고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 앞에서 쩔쩔 매던 사람들이 벌벌 떨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을 막대하기 시작하고 그런 이제 모든 상황이 이 주견심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공포심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갑자기 심한 말더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자신의 곁에서 때론 친구가 되고 때론 엄마가 되고 때론 보호자가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만정아라는 궁녀였습니다. 만정아라는 궁녀. 그 주견심이 황태자 자리에 있을 때도 곁에 있었고 황태자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도 곁에 있었고 다시 황태자 자리에 돌아왔을 때도 이 만정아는 곁에 있었습니다. 주견심의 곁에. 그 만정아는 주견심보다도 무려 19살이나 많았습니다. 그 주견심의 생모인 효숙태후 주씨보다 2살 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만정아는 처음에는 주견심을 정말 엄마처럼 보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주견심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황태자 자리를 되찾은 이후 어느 때부터 둘은 남녀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19살 차이인데도 결국은 둘 사이에 아이까지 태어났습니다. 중국 황실은 고대는 물론이고 청나라 시대 때까지도 황자들을 생모가 직접 기르지 않았습니다. 생산만 생모가 하고 나면은 젖은 유모가 먹였고 뒷바라지는 황관이 했고 잔심부름은 궁녀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낳아준 생모보다 가까이에서 자신을 키워주고 함께 놀아준 그 황관이나 유모, 궁녀에게 더 정을 느끼는 황자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남녀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지난번 천고이란 그 위충현 강의를 할 때 천계제하고 그의 유모 개균을도 그런 사이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간 그 주견심과 만정아가 이제 남녀 사이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주견심이 17살에 황제에 즉위해서
이 성화제가 됐는데 이 자신보다 19살이나 많은 만정아를 황후로 삼겠다고 우기고 나선 겁니다. 그럼 뭐 요즘 기준으로 하면은 굳이 불가능할 것도 없겠지만은 당시에는 19살 연상의 그리고 4살 때부터 그 궁에 들어와서 자란 궁녀 출신이 정식 황후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지만은 근대 시대까지는 한 세대가 20년 정도였습니다. 결혼도 빨리 했고 애도 빨리 낳았고 평균 수명도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주견심하고 만정아는 세대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을 하겠다고 계속 우기니까 황제의 생모하고 대신들이 모두 나서서 극력 말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인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화제는 죽을 때까지 마음은 오로지 만정아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만정아는 이제 성화제가 황제가 된 지 얼마 후에 황제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성화제는 즉시 만정아를 황귀비에 봉했습니다. 계급으로는 황후에 이은 2인자였습니다. 근데 실제의 권력은 황후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화제의 첫 번째 황후가 궁녀 만정아의 아나무인격인 태도를 고쳐주겠다면서 태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태형을 내리자마자 황후가 된 지 한 달 만에 그만 폐위되어 버렸습니다. 성화제가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냐 이러면서 바로 폐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때는 만정아가 황제의 아들을 낳기 전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들어오는 이제 성화제의 황후들은 만정아의 눈치만 보는 처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만정아가 애까지 낳았고 만귀비가 됐으니까 그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산했던 아들이 그만 10달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만귀비의 본격적인 악행이 시작됩니다. 황제의 아이를 가진 후궁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황제의 아들을 다른 여인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황제가 다른 후궁들을 품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태후의 관건에 의해서 후사를 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태후가 자꾸 강권하니까 할 수 없이 후궁과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후궁을 찾아가서 임신검사를 했고 만약 임신을 했다 그러면 바로 낙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후궁도 독살했습니다. 후궁이 아니라 황실 법도에 따라서 정식 비로 간택됐던 현비 백씨도 아들을 낳았을 때 그녀와 아들을 독살해버렸습니다. 만정아가, 만귀비가. 그래도 성화제는 전혀 만귀비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귀비가 너무 성화제의 씨를 다 말려버리니까 그게 명나라 멸망의 또 하나의 단초가 됐습니다. 대를 이을 자손이 굉장히 귀해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관찰했던 만귀비도 방심한 틈이 있었고 실제로 거의 만귀비만 바라보고 살았던 성화제도 어느 날 자의로 한번 바람을 피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우연히 기씨라는 궁녀와 관계를 가졌고 그 관계에서 임신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 관계 자체가 만귀비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이가 복중에서 제법 자랐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만귀비가 부랴부랴 낙태약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태아의 크기에 비해서 약효가 모자랐다는 설도 있고 또 만귀비의 평소에 악행에 불만을 품었던 궁녀와 황관들이 낙태약 대신에 다른 약을 먹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고 그 궁녀 기씨는 그 아이가 출산하자마자 아이를 평소에 친했던 황관에게 부탁해서 사가로 빼돌려 키웠습니다. 궁 안에서는 키울 수가 없으니까 만귀비한테 걸리니까.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성화제의 유일한 씨가 돼가지고 나중에 황제까지 오르는 이 9대 황제 홍치제가 됩니다. 하여간 이제 기씨의 출산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던 성화제는 어느 날 자신은 대를 이은 아들이 한 명도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당시에 아기 그 홍치제를 빼돌렸던 척근 황관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궁녀 기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몰래 양육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화제는 너무 기뻐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그 아이를 황태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때도 망기비의 죄는 묵인했습니다. 망기비는 그 후에도 이제 그 황태자 자체를 수차례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의 생모인 주태후가 자신의 유일한 손자를 태후궁에서 직접 키웠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떻게 손써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망기비는 무슨 일로 막 궁녀에게 불같이 화를 내다가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데서 흔히 나오는 이런 장면. 그리고 그 길로 사망했습니다. 망기비의 나이가 59세 때였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성화제였습니다. 그 망기비도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사냐 하고 낙심천만에 빠져 있다가 망기비가 죽은 지 정확히 6개월 만에 따라 죽었습니다. 그때 성화제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이걸 뭘 순애보라고 해야 될지, 뭐 세기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지, 이 미친 애정이라고 해야 될지 도무지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나라의 9대 황제 홍치제는 그렇게 태어났고 또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기 이후에 명왕조에서 유일하게 성군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직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후궁 따위를 두면 자기 아버지 성화제처럼 된다고 생각했던 탓인지 평생을 후궁을 두지 않았습니다. 일부 일처제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또 합리적이고 근검절약하는 황제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아마 아버지 성화제는 그런 게 없고 어머니 기씨가 그런 성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홍치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눈치를 봐야 했고 자라는 동안에도 줄곧 망기비로부터의 생명의 위협에 시달렸던 때문인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제위 18년 만인 36살에 죽었는데 그 자식이라고는 달랑 무녀 동남 외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지난주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정치는 환관 유건에게 맡기고 자기는 이제 놀이용 궁전인 표방을 짓고 평생 쾌락주의에 젖어 살았던,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물놀이하다 물에 빠져 죽었던 그 10대 정덕제입니다. 물에 직접 빠진 게 아니고 물에 빠졌던 그 후유증 때문에 죽었죠. 그리고 이 정덕제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던 탓에 제위에 올랐던 사람이 그 사촌 동생인 11대 황제 가정제였습니다. 그 어린 처녀들의 월경혈을 모아서 불로불사의 단약을 만들었던 바로 그 황제. 그 정치를 워낙 못해서 백성들의 집안의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끼니거리도 없게 만들었던, 그래서 이제 충신해서가 그야말로 가정을 깨끗하게, 가정을 가정하게 만들었다고 상소를 올렸던 그 황제였습니다. 가정제, 이민궁변을 일으켰던. 그 가정제의 다음 황제는 12대 윤경제였습니다. 12대 윤경제. 아버지 가정제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황제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치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를 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낮에는 나름 열심히 일했지만은 밤만 되면은 최음제를 복용해 가면서 하룻밤에 10여 명의 궁녀를 품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도 홍치제하고 같은 나이인 36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홍치제는 평생을 일부 일처에 충실하게 최대한 금욕을 하면서 살았고, 또 윤경제는 아예 사인 자체가 방사과다라고 확정될 만큼 숱한 후궁들과 함께 했는데 죽은 나이가 둘이가 똑같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등장한 황제가 정말 그 이름도 유명한, 그러면서도 우리 역사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13대 황제 만력제입니다. 만력제와 우리 역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그 부분만 따로 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만력제에 대해서는 황제의 모범, 그 황제의 교과서 같은 인물이었던 청고일제 강희제가 했던 인물평이 가장 유명합니다. 명나라를 말아먹은 것은 만력제이다. 그에게는 제사도 지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력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황제로 유명합니다. 태업 황제.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 자체로 그런 독특한 방법으로 나라를 망쳤습니다. 그는 재위 기간이 명나라 역대 황제들 가운데 가장 깁니다. 무려 48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0년 이상을 아예 조정의 얼굴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사권조차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관리들의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임명받았던 관리가 늙어 죽거나 병으로 죽어도 빈자리를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표를 낸 고위 관리가 몇 년씩 사표 수리를 기다리다가 그냥 낙향해버리는 사례도 수없이 많습니다. 명나라는 평소에 사형 집행이 가장 많았던 왕조인데 만력제 재위 기간에는 사형 집행도 거의 없었습니다. 명나라는 모든 일을 황제의 결재가 있어야 했는데 만력제가 아무것도 결재를 해주지 않는 바람에 사형 그런 거 아무것도 진행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문제를 만든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국정, 차기의 황제를 이을 황태자는 지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력제는 정실 황후와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차피 적자가 없다면은 있는 아들들 중에서 장자를 앉히는 것이 명왕조의 성계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만력제는 장자인 주상락이 아니고 자신이 총애하는 정귀비라는 후궁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주상순을 태자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만력제의 어머니인 태후하고 조정 대신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만력제는 황태자 지명도 파업을 해버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15년 동안 황태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15년을 중국사에서는 국본지쟁이라고 합니다. 국본지쟁. 국본을 가지고 다퉜다 이런 겁니다. 국본, 나라의 근본을 두고 싸우는 것. 황태자 물망에 오른 자식들은 그 기간이 피말리는 눈치 싸움의 기간이었습니다. 또 조정도 여러 개로 쪼개져서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밀었습니다. 근데 만력제가 처음부터 태업 황제였던 건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 윤경제가 방사과다로 인해서 갑자기 죽는 바람에 9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일을 곧잘 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손꼽히는 명재상인 장거정하고 또 어머니 자성 황태후가 이 만력제가 명군 노릇을 하도록 잘 이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집권한 10년 후에 그 장거정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만력제는 정치에 손을 놨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단지 그전에는 이제 태자 시절부터 서성이었던 장거정을 거역하지를 못해서 억지로 황제의 일을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10년도 만력제가 일을 잘했다기보다는 장거정이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했고 만력제는 추인하는 정도였다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만력제는 왜 그렇게 황제 태업을 했느냐? 그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제 만력제의 태업 원인에 대해서 이런 추측이 나왔습니다. 만력제가 원래부터 건강한 편은 아니었는데 특히 이제 20살을 넘긴 이후에 갑자기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나타나서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기 꺼렸을 것이다. 그런 추론입니다. 단지 아픈 정도가 아니고 몸이 좀 기형적으로 비틀어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이 좀 곱추처럼 변했다고도 하고 한쪽 다리도 짧아져 가지고 걸음걸이가 좀 절룩절룩 하는 형태로 변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아버지 윤경제 때,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 가정제 때부터 대대로 몸에 쌓여온 그 단약제의 주성분인 수원이 몸에 너무 축적돼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추론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만력제가 정말 몸이 아주 불편해서 황제 태업을 했던 것이라 그러면은 정치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제대로 안 했어야 되는데 만력제는 정치만 제대로 안 했지 다른 못된 짓은 할 건 다 했기 때문입니다.
색을 엄청나게 밝혀가지고 늘 여러 명의 궁녀들과 잠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격이 난폭해가지고 자신의 말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빨리 듣지 않는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런 황관과 궁녀를 수시로 죽였습니다. 48년의 재위 기간 동안 1,000명 이상을 때려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국고도 흥청망청 낭비했고, 자신이 총애하는 아들, 자신이 황태자로 만들려고 했던 그 정기비의 아들 주상순의 결혼식에는 1년치 국가 예산과 맞먹는 돈을 썼고, 또 자신의 무덤을 만드는데도 또 그만한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황제감이 아니고 성격 파탄자였다는 겁니다. 이 만력제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잘못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잘못한 것은 자신이 특별히 총애했던 한 여인으로 인해서 이 자식과 손자의 안위까지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만력제가 이제 아들과 손자를 위험에 빠뜨린 것을 명말 3대 의안이라고 합니다. 명말 3대 의안. 이 정기비에 의해서. 그 의안이라는 말은 의심스러운 일, 미심쩍은 사안, 뭐 그런 뜻입니다. 의안. 결과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3대 의안에 모두 관계된 사람이 바로 만력제가 사랑했던 여인 정귀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귀비는 성화제가 이제 임신 중이거나 갓 태어난 성화제의 자식들의 씨를 말렸다. 그런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이 정귀비는 이미 장성한 그 만력제의 자식과 손자를 해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그 3대 의안의 첫 번째는 정격안입니다. 한 괴한이 태자를 죽이겠다면서 태자궁에 난입해서 곤봉을 휘두른 사건입니다. 이 정자가 곤봉 정자이고 격은 공격할 때의 격자입니다. 그때 곤봉에 맞을 뻔했던 황태자가 이게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앉히려던 정기비의 공작에 의해서 15년이나 황태자 책봉이 지연됐던 태창제 주상락이었습니다. 주상락을 공격하려다가 잡힌 범인에게 배후를 추궁을 하니까 그것도 정기비가 시켜서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정기비는 억울하다고 딱 잡아 뗐습니다. 황태자 측의 자작극이라고 했습니다. 하여간 그 사건은 허지부지 돼버렸습니다. 황태자가 죽을 뻔했는데 그 아버지 만력제가 빨리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행범만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배후는 캐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허지부지 덮었습니다. 이 곤봉을 휘둘렀던 범인은 죽으면서도 자기는 꼬리일 뿐이고 몸통은 따로 있다고 외쳤지만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의심스러운 안은 실제로 세황제, 태창제의 죽음으로까지 연결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 14대 황제인 태창제는 아버지인 만력제가 처음에는 자신을 황태자로 지명해 주지도 않았고 또 만력제가 아주 오랫동안 황제로 재위하는 바람에 당시로서는 아주 늦은 나이인 38세의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 하고 많은 세월을 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사는 것에 지쳤던 때문인지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29일 만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한 달 황제가 됐습니다. 처음 황태자 논쟁이 시작된 지 15년 만인 20살의 황태자가 됐고 또 황태자로서는 18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황제로는 고작 한 달밖에 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 태창제가 즉위하자마자 아버지의 여자, 옛날에 자신을 죽이려 했었던 바로 그 정귀비가 즉위 선물이라면서 한꺼번에 많은 미녀들을 바쳤습니다. 사명을 바쳤다는 기록도 있고 8명을 바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태창제는 황태자 시절부터 여색을 아주 밝혔던 편인데 갑자기 새로운 미녀들이 때로 밀려들자 도저히 절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방사가 너무 과다해져서 몸이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그때 한 환관이 약을 바쳤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금방 건강해집니다 하고. 근데 그 약을 먹은 후에 설사를 시작해서 하루에 34번이나 설사를 했습니다.
그 설사를 멈추기 위한 또 약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도사가 이 좋은 약이라면서 환약을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그 환약을 먹은 후에 하루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창제의 죽음에 뭔가 흑막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흑막을 역사에서는 홍환안이라고 불렀습니다. 홍환안. 붉은 환약에 얽힌 의심스러운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홍환안. 근데 그 사건 뒤에도 정기비가 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물증과 확정이 없어서 그 역시도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의심스러운 안은 이궁안이었습니다. 이궁안은 말 그대로 이궁, 궁을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궁. 배경은 이렇습니다. 태창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죽자 새 황제가 즉위했는데 그 새 황제가 목공 황제이고 문맹 황제인 15대 천계제였습니다. 근데 이 천계제를 사이에 두고 할아버지의 여자인 정귀비하고 그 아버지 태창제의 여자이면서 천계제 자신에게는 양모 역할을 했던 이선씨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둘이서 자신들이 서로 태후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면서 세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선씨는 자신이 기거하던 궁을 옮기게 됐는데 며칠 후에 그 침전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건도 배후에 정귀비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정귀비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4살의 나이에 입궁을 해서 태업 황제 만력제를 끼고 지지리도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그녀의 나이 55세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력제가 죽은 그 해에 만력제 본인도 죽고 태창제도 죽고 정귀비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천계제를 좌지우지하는 권한은 이선씨한테로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계제를 돌봐왔던 그 구천세를 받았던 환관 위충현하고 유모 객인월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천계제는 16살에 즉위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글씨를 읽지 못했습니다. 아예 읽지 못했는지 거의 읽지 못했는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만 어느 쪽이든 하여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명색이 궁에서 태어났고 자란 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의 문맹이 된 첫 번째 이유는 학습 지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좀 모자랐다. 공부하는 머리는 없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글씨를 모른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문맹이 된 두 번째이자 더 큰 이유는 아주 어린 시절, 처음 글씨를 배우기 시작할 무렵쯤에 그의 주변에는 그의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어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부할 때를 놓쳤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만력제는 자기 아들한테 태창제의 제왕학 수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태창제는 자기 코가 석자라서 아들 천계제에게 아예 문자 해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계제의 친모 왕제인은 일찌감치 죽었습니다. 그 양모였던 이선씨는 윽박지르고 주눅들게만 했습니다. 천계제한테. 그런 못된 성품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모 객인월하고 환관 위충현은 그들 자신도 문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천계제에게 진정어린 애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도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문맹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황제의 지위에 올랐던 천계제는 재위 기간도 짧았습니다. 저게 6년 만에 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살펴보면은 천계제는 나쁜 군주가 아니고 아픈 군주였습니다. 불쌍한 군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면은 명나라 중기 이후의 황제들은 거의 생모나 생부에 관심을 받지 못했고 환관이나 유모, 양모의 손에 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자긍심이나 자존감이 낮았고, 그 부분을 이제 척건들은 물론이고 도교의 사이비 도사들까지 파고 들어와서 황제들을 아바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여간 많은 황제들은 어릴 적부터 가까운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위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자랐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었고, 그래서 성장하면서 자신의 그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를 아주 괴팍함이나 아니면 아주 난폭함으로 호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막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명나라의 황위는 16대 숭정제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복형 천계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서 황제가 된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그 16대 숭정제는 아주 모처럼 만에 여러모로 참 괜찮은 제왕감이라는 평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되살리기에는 명나라가 너무 쏙쏙들이 썩어 있고 망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자성의 난으로 북경이 함락당하자 자살해버렸고 명나라는 청나라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여간 아이는 가능하면 친부모가 키우는 것이 좋다. 역사에서도 증명됩니다. 명나라의 멸망사가 그걸 입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